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집? 직장? 저는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준비하지 못한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댁에 갈 때마다 듣는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현, 올해 34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는 너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월급쟁이셨지만 외동딸인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미국 유학을 꿈꿨고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 친구 하나가 주식으로 용돈 벌이를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투자 같은 건 관심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지연아, 너 미국 갈 거잖아. 미국 주식 해봐. 애플, 구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12년이었죠. 아이폰이 막 대박 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알바로 모은 돈 50만 원으로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재미로 시작했어요. 주식 차트 보는 게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산 주식들이 계속 올랐어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친구들이 미친 거 아니야? 테슬라가 뭔데? 라고 할 때도 저는 믿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비전을 믿었죠.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알바를 3개씩 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 주말엔 행사 알바도 나갔고요.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고 옷 살 때 저는 유니클로 세일할 때 3벌씩 사서 돌려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매달, 정말 매달 빠짐없이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50만 원. 4년 동안 모은 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뉴욕의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저는 낮엔 학교 다니고 밤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엔 한인마트에서 계산대를 봤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 주식 계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유학 중에도 매달 100만 원씩은 꼭 투자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도 아껴 쓰고 번 돈도 최대한 저축했어요. 룸메이트가 지연아, 너 그렇게 살면 재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죠. 나는 나중에 편하게 살 거야. 지금은 투자하는 거야, 내 미래에. 그 말이 진짜가 됐습니다. 2019년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통장엔 약 3억 원이 있었어요. 원금 1억, 수익 2억.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죠. 지연아,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어?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투자 좀 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합법적으로 번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통장을 보시고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한 디자인 에이전시의 시각 디자이너로 취업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겐 이미 탄탄한 재정적 기반이 있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이 폭락하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때 제가 산 주식들이 1년 만에 2배, 3배가 됐습니다. 2021년 말 제 자산은 10억을 넘어섰어요. 29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남편 박준혁 씨를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죠. 친구가 지연아,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해서 나갔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준혁 씨는 엔지니어로 연봉 3,500만 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웃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요? 아니에요. 30이 넘으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준혁 씨는 제가 번 돈을 알고 나서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한테 배워야겠어 라며 존중해줬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준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 나 지금 자산이 10억 정도 있어. 주식 투자로 번 거야. 이걸로 우리 전셋집 구하고 나머지는 계속 투자하면서 불려나가자. 준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진짜? 와, 대박. 2022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제 돈 5억으로 수도권에 괜찮은 전셋집을 얻었고 준혁 씨는 혼수를 준비해 왔어요. 가전제품, 가구 이것저것 꽤 많이 들여왔죠.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혼수 다 했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돈은 제가 더 많이 냈지만 준혁 씨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드레스를 보시더니 요즘 신부들은 다 이렇게 화려하게 입나 보네. 우리 때는 소박했는데 라고 하셨죠.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냥 웃어넘겼어요. 결혼식 날은 누구나 긴장하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가는 날이었죠. 저는 떡과 과일을 한가득 사들고 갔어요. 한 50만 원 어치는 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시더니 어머 이거 다 얼마야? 너희 신혼인데 괜히 이렇게 많이 사오지 말고 너희끼리 쓰라고 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말씀인 줄 알았죠. 그때까지는요. 설거지를 도우러 부엌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연 씨는 직장이 어디라고 했지? 네, 디자인 에이전시에 다니고 있어요. 시각 디자이너고요. 아, 그거? 요즘 그런 거 많이 불안정하다던데.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나름 업계에서 이름 있는 곳이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회사 꽤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겠어. 우리 큰애는 대기업 다니니까 그나마 안심이지. 시어머니는 계속 큰형님, 그러니까 시누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누이는 모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이라더군요. 남편은 3남매 중 막내고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 있었어요. 형은 의사, 누나는 대기업. 그에 비하면 저와 준혁 씨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한테 좀 그러시는 것 같아. 뭐가? 직장 얘기하시면서 불안정하다고. 아, 그거? 어머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어떡하지? 수리비가 50만 원이래. 아, 그래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머, 미안해. 너희 신혼인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바로 50만 원을 송금했죠.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냉장고가. 네, 보내드릴게요. 또 30만 원. 그 다음 달엔 차 검사 받는데 돈이. 또 40만 원. 그렇게 매달 뭔가 고장 나거나 필요한 게 생겼고 저는 그때마다 송금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는 게 어때? 이렇게 매번 뭔가 고장났다고 연락 오시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것 같아. 그래? 얼마나?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우리 둘이 각각 40만 원씩. 응,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께 매달 8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효도를 다하네. 고맙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해, 우리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모아둔 포인트로 항공권을 끊었고 3박 4일 동안 오사카와 교토를 여행했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와서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너희 여행 다녀왔다며? 네, 일본 다녀왔어요. 일본? 거기 비싸지 않아? 포인트로 항공권 끊어서 괜찮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얼굴이 굳더니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모르겠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 넘겼어요. 준혁 씨도 어색하게 웃더니 어머니, 저희 그래도 둘이 벌잖아요. 라고 했죠.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쪼들리면서 왜 여행을 가니? 그날 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안아주며 지연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말투가 좀 그래. 속상해하지 마라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여행 간 건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 다음 달 백화점에서 겨울 코트 세일을 하길래 우리 둘 다 하나씩 샀어요. 각각 30만 원 정도 하는 코트였죠. 원래 60만 원 하던 거였는데 반값에 나온 거라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준혁 씨 코트는 차콜 그레이, 제 것은 베이지색이었죠. 다음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새로 산 코트를 입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시더니 제 코트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머, 지연아. 그 코트 새로 샀어? 아, 네, 어머님. 이번에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준혁 오빠랑 둘 다 하나씩 샀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썹은 내려가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죠. 거실로 들어가 앉았을 때 시누이도 와 계셨어요. 근데 지연아, 그 코트 얼마 줬어? 아, 세일해서 30만 원 정도 했어요. 원래는 60만 원 하던 건데 반값으로 나왔거든요. 30만 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시누이를 쳐다보셨어요. 수진아, 너 작년에 산 그 막스마라 코트 얼마였지? 저요? 180만 원이었어요, 엄마. 그렇지. 역시 명품은 달라. 몇 년을 입어도 멀쩡하잖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시누이는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이번엔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져 있었어요. 그나저나 너희 둘 다 샀다고. 그럼 60만 원 쓴 거네? 네, 근데 둘 다 필요해서요. 겨울 코트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픽 하고 웃으셨어요. 비웃는 듯한 그 웃음. 참.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듯 말을 꺼내셨어요. 참 잘 샀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 애들이.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래도 옷은 사 입어야지. 잘했네. 잘했어. 시어머니는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긴 비아냥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 하셨고 시누이는 핸드폰을 보며 못 들은 척 했어요. 30만 원짜리 코트.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 그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그래도 사는 거 보니까 형편이 괜찮은가 보네. 그치? 준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그래도 맞벌이니까 괜찮아요. 맞벌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맞벌이 해봤자 너희 둘 월급 합쳐서 얼마나 된다고.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얼마나 돼? 그걸로 전세 살고 생활비 쓰고 우리한테 용돈도 주고. 빠듯하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애들도 아직 없으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쓰면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떡하려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지연아,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억 단위로 든다니까. 미리미리 저축해야 해.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희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월급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뭐?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식으로 20억을 벌었다고, 사실 저희가 자산 25억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 큰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게 뭔가 자랑처럼 혹은 대들은 것처럼 들릴까봐 참았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지연아, 기분 나빠하지 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돈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껴 쓰라는 거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어. 자, 이제 밥 먹자. 식사 내내 음식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시누이는 자기 세차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계속 그 이야기에 그래, 역시 우리 딸 대단해라고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시댁에. 지연아, 어머니가 맨날 나보고 돈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 우리가 매달 80만 원씩 드리는데 그 돈 받으면서 우리 보고 돈 없는 애들이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 준혁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 그래도 너무 심해.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 마치 내가 오빠한테 빌부터 사는 것처럼. 절대 아니야.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그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 애들이. 너의 형편에. 월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날부터 시댁에 가는 게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속이 안 좋고 가서는 내내 긴장 상태로 있다가 와서는 우울해서 이틀을 못 일어나곤 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지옥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건 똑같았습니다. 돈 없는 주제에, 너의 형편에, 쪼들리면서. 한 달 뒤 저희가 주말에 맛집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희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다 왔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탈리안? 거기 비싸지 않아? 아, 그냥 적당했어요. 2인 코스로 12만 원 정도. 뭐?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어요. 12만 원? 너희가 밥 한 끼에 12만 원을 써? 아, 특별한 날이어서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 결혼 기념일?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년 됐는데 무슨 기념일을 그렇게 챙겨. 돈도 없으면서 괜히 폼 잡고. 그 돈이면 우리 집에서 고기 사다가 구워 먹으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혁 씨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거예요. 평소엔 집에서 해 먹어요. 특별한 날이면 뭐해. 너희한테 12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수진이 봐라.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는데도 함부로 돈 안 쓰더라. 또 시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새 차를 알아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저희 차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바꿀까 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차? 차를 바꿔? 지금 타고 있는 거 몇 년 됐는데? 7년 됐어요. 이제 고장도 잦고. 7년이 뭐가 오래됐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차를 10년도 넘게 타. 7년은 이제 막 길들여진 거야. 그걸 팔고 또 대출받아서 새 차를 사려고. 너희가 무슨 재벌이야? 대출은 안 받을 거예요. 그냥 뭐? 현금으로 살 거야?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웃으셨어요. 너희가 무슨 현금이 있다고. 전세 사는 주제에 차를 현금으로 사? 허허, 웃기지도 않네. 어머니. 준혁 씨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너희 좋을 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돈 없다고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날도 저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작년 겨울 시댁에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내외 형님, 그리고 저희 부부. 식사가 한창일 때 시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큰일 했어. 응? 무슨 일? 시누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아파트 샀어. 식탁이 술렁였어요. 뭐? 아파트? 어디? 강남 30평형.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혹시 대치동? 거기 학군 좋기로 유명한 데잖아. 응. 그래서 샀어. 나중에 애들 학교 생각해서. 얼마 줬어? 시누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15억. 15억. 시어머니는 손뼉을 치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달라.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수진이가 정말 잘했구나. 대출은 5억 받았어요, 아버지. 나머지는 저희가 모은 돈이랑 남편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그래, 그래. 훌륭해.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는 연신 시누이를 칭찬했어요. 음식을 더 담아주시고 물을 따라주시고 우리 딸 최고야 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에 비하면 막내네는 참. 시어머니는 말을 흐리셨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네도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 모으긴 뭘 모아 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던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월급 합쳐봤자 겨우 7천인데. 제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준혁 씨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뭐야? 수진이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너희는 전세도 5억짜리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물론 고맙지. 우리 아들이 장가 잘 갔어. 근데 그게 다잖아.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연이는 직장도 불안정하고 시각 디자이너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이잖아.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고 민수는 의사니까 평생 안정적인데. 어머니, 이번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응? 없지. 당연히 없지. 월급쟁이가 뭐가 있어. 아직 집도 없고. 전세 사는 게 형편없는 건가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슬쩍 말을 돌리셨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너희는 아직 재산이 없잖아.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모욕감, 무시, 비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이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지연아.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재산이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저희가 전세 살아서 형편없고 15억짜리 아파트는 못 사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이시죠? 지연아, 너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네, 높이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돈 없는 주제에 너희 형편에 그런 말만 들었어요. 지연아.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저는 준혁 씨의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매달 얼마 드리죠? 뭐? 매달 80만 원 드리잖아요. 그 돈 받으시면서 저희 보고 돈 없다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너희가 효도하는 거잖아.
효도요? 저는 비웃었어요. 효도 받으시면서 저희 무시하시는 게 효도예요? 이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버릇없는 건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볼 때마다 며느리한테 돈도 없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애가 형편없다 말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시아버지는 야야 진정해라고 하셨고 시아주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그만해. 준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나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시댁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너 지금 제대로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돈이 없는지. 지연아, 하지 마. 준혁 씨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증권 앱을 켰어요. 어머님, 저는 핸드폰 화면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화면에는 제 계좌 잔액이 떠 있었어요. 국내 주식 계좌 5억 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해외 주식 계좌 18억 원.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예금 2억 원. 저는 계좌를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합계 25억 원입니다, 어머님.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뭐? 뭐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어요. 25억이요. 저희 자산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미국 유학 갈 때도 유학 중에도 졸업하고 와서도 계속 투자했어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25억? 진짜? 네, 진짜예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언니 15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셨죠? 축하드려요. 근데 저희는 25억 있어요. 아파트 살 돈도 있고 더 큰 집 살 돈도 있어요. 시누이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10억 들고 왔어요. 그 돈으로 전세 5억짜리였고 나머지는 계속 투자했어요. 지금은 25억이 됐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3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쪼들리면서 너희 형편에. 매일매일 그 말만 들었어요. 지연아,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냥 단정하셨죠. 월급만 보고 저희가 가난하다고 단정하셨어요. 미안해. 나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년이에요, 어머님. 3년 동안 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시댁 올 때마다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지연아, 진정해라. 준혁 씨가 저를 깨어났어요. 지연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오빠. 저는 준혁 씨 품에서 울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 알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아주버니는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너희가 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희 돈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맨날 저희 보고 돈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리고요, 저는 한마디를 더 했어요. 매달 드리는 80만 원, 그거 저희 용돈이에요. 효도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그 돈 받으시면서 저희 보고 가난뱅이 취급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며느리 무시하고 싶으셨어요? 큰딸이랑 비교하면서 저 깔아뭉개고 싶으셨어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도 소리쳤어요.
제 직업도 무시하셨잖아요. 시각 디자이너가 뭐 그렇게 흠잡힐 직업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제 실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죠. 지연아. 준혁 씨가 뒤따라왔어요. 오빠, 나 먼저 갈게. 오빠는 여기 있다가 천천히 와. 지연아, 같이 가자.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부모님이잖아. 오빠가 좀 정리하고 와.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비에서,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울었고 침대에 누워서도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날 밤 늦게 준혁 씨가 집에 왔어요. 지연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대. 지연아,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준혁 씨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근데 지금은 너무 충격받으셔서. 지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 정말 25억이나 있어? 저는 이불을 걷고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응. 와. 준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몰랐어. 10억인 줄만 알았는데. 계속 불어났어. 코로나 때 많이 올랐거든. 진짜 대단하다, 우리 와이프. 준혁 씨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바보같이 어머니 편만 들고.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몰라봤구나.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애인 줄 몰랐어.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인 줄 몰랐어.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지연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과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알아. 나도 알아. 그냥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직업도 저희 부부의 선택도. 그래, 그럴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그리고 어머님 용돈은 계속 드릴게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건 안 받을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받아. 너희 돈을 받으면서 너희를 무시했는데. 아니에요, 드릴게요. 효도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돈 받으시면서 저희 무시하지는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정말 고맙다, 지연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우리 둘이서만 점심 먹을래? 저는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주말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너무 좁은 생각으로 너를 판단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그리고 수진이랑 많이 비교했지.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고 민수는 의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제일 대단한 애였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지연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네.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 대학생 때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알바하던 얘기, 유학 가서 고생하던 얘기, 투자하던 얘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정말 몰라봤구나.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은 절대 괜찮지 않아. 근데 지연아,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흥분해서. 아니야, 내가 당연히 화낼 만했어. 오히려 3년 동안 참은 게 대단해.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저를 정말 존중해 주세요. 제 직업도 인정해 주시고 저희 부부의 선택도 응원해 주시죠.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시각 디자이너야. 실력도 진짜 좋대라고 자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분들한테는 우리 며느리가 투자를 엄청 잘해서 재산이 어마어마해라고 자랑하신대요. 저는 웃으며 말렸어요. 어머님,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스러운데.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이제는 시댁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끔은 즐겁기까지 해요. 시누이도 저한테 달라졌어요. 이제는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예요. 지연아, 나도 주식 좀 가르쳐 줘. 너처럼 잘하고 싶어. 언니, 천천히 배우면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시어머니가 실수로 옛날 말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금방 사과하시고 조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아요. 시댁에 가도 당당하고 제 인생도 당당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독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게요. 제가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시어머니의 무시를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번 돈이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지금부터라도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모으세요. 그 돈이 언젠가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겁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무시하는 시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며느리들 만만히 보지 마세요. 겉으로는 조용히 있어도 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무시하고 깔보는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존중만이 답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아요. 시댁에 가도 당당하고 제 인생도 당당해요. 왜냐고요? 제가 제 힘으로 일궈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이자 가장 멋진 성공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